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품들과 산업 기술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 신기하면서도 즐거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2017 광주 비엔날레에는 과거와 달리 조금 특별한 주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주제일까요?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는 미래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술 작품은 물론 다양한 제품과 공간에 미적 가치를 더하는 디자인 산업. 이러한 디자인 산업은 그 무엇보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안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과학이 담당해야 할 것 같은 미래들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걸까요? 혹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디자인이 우리 삶에서 가지는 의미가 바뀌기라도 하는 걸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욕구를 찾아서 해결을 해주고 그 해결하기 위한 적정 기술을 찾는 역할, 즉 리서처로서의 역할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디자인 산업은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역할이 될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역할들을, 산업의 융합에 대한 플랫폼의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가는 곳, 사회. 인류 역사 이래로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발전과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사전적 의미처럼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조금 전 만나본 디자인 산업에서의 변화처럼 우리 삶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물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찾아가 볼 한 모터쇼 행사장처럼 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성남의 한 모터쇼 행사장.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만한 추위가 조금 일찍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모터쇼에 조금 특별한 무엇이라도 있는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천장 위에 무언가 달려있는 모습. 도대체 저것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만화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차를 탈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가서 차가 그 로봇처럼 변하면 참 더 멋지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 자율주행차는 실제로 처음인데 어떻게 기계가 자동적으로 운행을 할지 기대돼요. 사람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뜻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속으로만 그리던 기술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물론 직접 체험까지 가능하다는 놀라운 현실. 우리는 이러한 자율주행차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지금 저희가 연구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자동으로 핸들을 조작할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가속 및 감속 및 페달을 할 건지를 스위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급 상황에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키고 끌 수도 있고요. 뭐 스위치를 저렇게 조작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레버가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시 자동으로 가고 싶으면 스위치를 다시 온 버튼으로 올리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언제든지 사용자가 개입을 할 수 있고 다시 자동으로 가고 싶으면 레버를 다시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전상의 이유로 긴 구간을 체험해 볼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건 스스로 운전을 하고 멈추고 또 제어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곧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체험한 시민들도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거 정말 혼자 스스로 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가속 페달 밟으시니까 그래도 속도를 좀 내더라고요. 네, 신기했어요.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거리 갈 때 운전하는 게 제일 힘든데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본 놀라운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직접 시승해보지는 못했지만 미래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될 자율주행 셔틀도 볼 수 있었는데요. 2017년 12월부터 판교 제로시티와 판교역을 왕복하는 셔틀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사람이 없는 인공지능 자율버스를 볼 날도 머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예비 과학자 청소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 다양한 시스템을 다루는 모습에서 어른들 못지않은 진지함이 느껴졌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여기 모인 청소년들은 블록을 이용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만든 블록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넌 하면 바뀌지 않니? 바뀌었어. 지금 됐어. 자. 양쪽 모터를 설정한 후에 작동시켜서 라인을 쭉 따라가게 되면서 장애물들을 피하고 그 다음엔 이제 자동차 차단기, 평행주차, 요철 구간 등의 구간들을 지나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정말 놀라운 블록 자율주행 자동차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또 우리의 앞날이 밝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과학기술 행사가 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도전의 기회가 아이들한테는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꿈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과학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혁명과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류에게 또 한 번 다가올 거대한 기술의 변화. 이번 혁명을 선도하고 또 선점하기 위해 세계는 어떤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기술의 핵심을 알아야 할까요? 인공지능, 법조인에 도전하라. 인간만이 즐길 수 있는 두뇌 게임, 바둑. 정해진 규칙이나 수가 아닌 상대의 전략에 맞서 상황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읽어내야 하는 판단력과 순발력을 요하는 극한의 브레인 스포츠이자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바둑. 그런데 2016년 3월 바둑의 역사를 뒤흔든 세기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세계 바둑의 최강자 중 한 명인 이세돌과 당시만 해도 낯설었던 인공지능, 바로 알파고의 대결. 인류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에서 그 누구도 인간의 패배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이세돌의 승리는 단 한 번뿐. 나머지 4번의 승리는 모두 인간이 아닌 현대 과학 기술의 상징인 알파고가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이세돌과의 대결 이후 바둑 세계 최고 1인자인 중국의 커제와의 대결은 단 한 번의 패배도 용납치 않았죠.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에 인간이 패배해버린 그야말로 충격적인 대결.
그 안에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바로 인공지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그러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특히나 의료 분야는 우리와 인공지능이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컴퓨터 IT 기업인 아이사가 선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의료 행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병원에서는 왓슨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료 행위에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IT 기업인 아이사가 개발한 의료 시스템인 왓슨은 300여 종의 의학 저널과 문헌, 200여 권의 의학 교과서, 그리고 심지어 1,500만 페이지가 넘는 전문 자료를 획득해서 약 8초 만에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처방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면 오래 걸릴 일을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처리한다고 하니 무척 놀라운데요. 국내에서는 이 왓슨이 의료 행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왓슨포 온콜로지, 왓슨포 뱅크, 왓슨포 쇼핑 이렇게 해서 단순히 왓슨이 하나가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도 세부 분야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왓슨은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왓슨포 온콜로지라 그래서 원칙은 항암 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선 왓슨은 암종별로 파트가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암마다 중요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물어보는 것들은 환자의 나이나 환자의 현재 컨디션,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치료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정도를 입력을 하고 왜 왓슨에게 왜 물어보는지에 대한 이유를 입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암종마다 유방암의 경우는 폐경의 유무라든지 이제 암마다의 그 특성이 다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더 입력을 추가를 하게 되고, 총 추가해야 되는 항목의 개수는 적게는 10개부터 많게는 30개, 40개까지 있지만 입력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록을 보면서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의료 쪽에서도 항암제, 그러니까 약물 치료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암종 중에 난소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항암제 치료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방사선 기법부터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언제,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어떤 원리를 통해 환자들을 진단하는 걸까요? 도입을 처음에 고려한 건 2014년인데 2014년에 이제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3대 암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 병원에서 그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해서 암 진료를 한 실적을 발표를 이제 미국 임상 암학회에다가 한 것을 보고 그때부터 좀 이걸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한 2년 걸려가지고 2016년에 들여오게 됐죠. 수술 방법까지는 제시를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자꾸 이 왓슨도 진화를 하니까 발전 속도가 무섭거든요. 진단과 치료에 주로 치료에 도움을 주죠. 치료에. 왜냐하면 암 진단은 어느 정도 다 해요. 진단을 하고 나서가 문제거든요. 암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게. 처음부터 수술할 것이냐, 처음에 약을 쓸 것이냐, 약 쓰다 수술하냐, 약 쓰다가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하냐, 다양한 조합이 있어요. 그게 환자 경우 다 다르거든. 이걸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잘
전문용어로 가르마를 잘 타주냐. 응? 이게 굉장히 환자한테 중요하다고요. 응? 그 가르마를 잘못 처음부터 타면 환자는 고생하고 고생의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응? 근데 그걸, 그 방대한 정보를 그냥 순식간에 돌려가지고 그 가르마를 타준다고. 타주고 나서 또 사람 의사들이 한 번 더 모여서 의논을 해서 밸리데이션이라고 그러죠. 응? 예. 그 확인 작업을 또 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환자한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왓슨 포 온콜로지 프로그램은 증거에 입각한 항암 암 치료에 대한 이제 어떤 근거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좀 도움을 주는 제시하는 프로그램에서 진단 부분에는 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이 된 상태에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암 치료라고 있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수술 부분이 있고 방사선 치료 부분이 있고 항암 치료 부분이 있는데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에 관여하는 여러 의료진들이 왓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왓슨 치료법에 대한 이제 장점은 일단은 저희가 어떤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어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어떤 이제 치료의 결과, 예상되는 결과나 치료와 관련된 이제 부작용들을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진 간의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할 때 왓슨에 제시하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보조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의료진들 간에 디스커션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왓슨이 제시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건 없고요. 인공지능 자체가 여러 가지 치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보통 인공지능을 트레이닝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의료진들이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치료법 제시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료 산업에 진출한 왓슨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명한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비단 의료계에만 각광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산업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인간의 삶 속으로 빠른 속도로 들어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그게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기획을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국가 출연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를 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달리 뭔가 그 주제만 정해주고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 참여 제안해서 연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AI 챌린지라는 거를 이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AI에 관련된 어떤 영역의 문제를 정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방식, 각자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우수한 성능이 있는 거를 하는 채택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뉴스 찾기 대회. 말만 들어도 무언가 신기하고 재미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 왜 하필 가짜 뉴스 찾기라는 테마를 두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AI 챌린지, 가짜뉴스 찾기로 한 이유는 일단은 그 위성 사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만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활용 범위도 어느 정도 허락을 이제 될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데이터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근데 가짜뉴스 찾기는
이미 기사들이 언론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인터넷 찾을 수 있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이제 폭넓게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의 활용성 측면이 이제 강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냉각기를 거치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활황기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자가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 분야 인공지능 연구자 많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연구자들의 폭이 넓은 부분이 이제 그 언어 처리에 관한 언어 지능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자들이 도전하도록 하고 또 지금 정부 과제에서 그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일부 공개를 해줘서 그걸 기반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가짜뉴스 찾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가짜 뉴스 찾기는 혹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이 자연어 처리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보고 현재는 그 문장으로만 된 기사만 가지고 합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단 그거는 좀 배제를 했어요. 난이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사 내용을 다 읽어보고 인공지능이 읽어보고 이게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냅니다. 하나는 기사 본문과 기사의 제목이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기사 본문 중에서 엉뚱한 내용이 끼워져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의 삶을 미래로 이끌고 있는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이 기술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던 것일까요? 인간 사회의 발전과 기술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잡한 계산을 보다 간편하고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기술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특히나 인류 역사에 있어 기술의 발전이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어 온 20세기에는 그야말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발명해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계산을 몇 가지 명령어로 간단히 처리하는 컴퓨터. 컴퓨터의 등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며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하고 또 과시했죠.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를 활용하던 인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 가지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건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었죠.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낸 천재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앨런 튜링에 의해 본격화됩니다. 생각하는 컴퓨터를 입증하기 위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수리 논리학, 컴퓨테이션, 인공 두뇌학이라고 불리는 사이버네틱스, 정보 이론 등 다양한 학문과 분야에서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6년 다트머스 대학의 존 매커시에 의해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처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잠시 떠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적인 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판단되면서 인공지능 개발은 침체기를 겪습니다. 실제로 영국 AI 연구소는 해체되고 미국 연구재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지원을 중단하죠. 하지만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던 인공지능은 1980년대 신경망 이론으로 재발견되고 다시 한번 시대가 바뀐 1990년대
인터넷의 발전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발달이 인공지능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그건 사람이 사고와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 즉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처럼 인공지능에게도 그러한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인터넷의 발달이 검색 엔진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발전은 기계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도 인공지능 산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인 뉴럴 네트워크와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은 여전히 상상 속의 기술이었는데요. 이러한 상상을 과감히 깬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7년 5월) 두뇌 게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체스에 컴퓨터가 도전하게 됩니다. 아이사가 개발한 슈퍼컴퓨터 딥블루는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게리 카스파로프를 물리치게 됩니다. 상대방의 수를 읽고 싸워나가는 체스 게임에서 컴퓨터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승리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인공지능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 기술로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공지능을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시킨 걸까요? Right. I mea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Various people point to different starts, but you can go all the way back to Alan Turing, who wrote a paper which was entitled What If Machines Could Think? And so he was already thinking about it really at the dawn of the age of the computer. I mean, Alan Turing is the one that really conceived of the model for the computer that we have today. And he was already thinking in ter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 it's not, a new concept, but what has really happened in recent years is that now computer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ings that were once really just a fantasy, a dream, are now becoming reality. And it's largely happening because we now have the computational power to make those things happen. And it's that, together with breakthroughs like we've seen with deep learning, that are really making it a practical technology in a way that it really wasn't previously. So it's moved from being a research project, something that universities did or the government did in research labs, and now it's become a very practical commercial technology that's happening at companies like Google and Facebook and Amazon. 인간에게 승리를 거두며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인공지능은 큰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침투하죠. 그런데 인공지능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대화의 수준을 넘어 말하는 상대방의 의도를 유추하고 파악하며 이해하는 능력? 물론 그러한 것 역시 모두 인공지능의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각보다 꽤나 넓은 영역에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비단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화려하고 거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나 즐거운 콘텐츠를 감상하게 하는 IPTV에서 이용되는 음성 인식 기능조차 인공지능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처럼 우리와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반려기술인 인공지능. 그렇다면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바둑기사인 이세돌과의 승부로
화제가 된 알파고를 만들어낸 세계적 기업 지사는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을 시작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나 지사의 경우에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이메일을 읽고 이용자의 모든 동작을 파악하며 묻기도 전에 원하는 것을 알아서 검색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마치 능숙한 비서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영화에서만 봤던 인공지능 비서가 우리의 스케줄을 관리해 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인터넷 세상의 또 다른 사회라고 불리는 SNS의 대표주자 F사 역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IT 기업보다는 조금 늦은 2013년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AI 채팅 플랫폼인 챗봇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F사는 SNS 생태계를 주름잡고 있는 만큼 10억 명에 넘는 이용자를 기반으로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F사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챗봇은 메신저에서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 로봇 프로그램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챗봇은 이미 다양한 산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과 같이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처리하고 있죠. 이미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솔루션은 챗봇과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제 어떤 웹사이트에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인간이 아닌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답변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살아가는 사회와 삶 속으로 불쑥 들어온 인공지능.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이 불가능할 것 같은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문학의 한 분야이자 사회적 규율과 가치 판단의 정점에 서 있는 법의 세계로에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파산 전문 분야에 로스라는 인공지능 변호사까지 등장했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법적인 유죄와 무죄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황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과 법조인의 세계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인공지능. 과연 그의 도전을 우리 인간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또 만약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보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첨단 기술 연구단지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명한 한 학자를 만났습니다. Well, because the machines are beginning to reason in a way, to some extent, that human beings do. I mean, we've had information technology, or the computer revolution, and that was computers that could do very narrow intellectual things. They could, manipulate lots of data or do computation at very rapid rates. But now we're really moving into an age where computers are going to do much more than that, and already they're making decisions. Machines are solving problems, and most importantly, they're learning. I mean, if there's one thing that is really central to this and is the driving force behind it, it's machine learning, this idea that machines can actually learn from data. I mean, that's something that we would have historically associated only with people, but now machines are doing that, and they're doing it very, very proficiently. Right. AI is the broadest term, and machine learning is one asp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ight now it's the most important. It's the thing that is being focused on. And then deep learning is one approach to machine learning, and it's an approach that is based on neural networks. Now, neural networks are not a new technology. They've been around since maybe the late 1940s. But within the last
roughly decade or so, there have been some very important breakthroughs. And basically what it involves is computer scientists that have come up with new techniques that have allowed them to build much more sophisticated neural networks. In other words, a network that, at least a primitive level, looks and acts something like the human brain. And they've had some real breakthroughs in building very sophisticated, complex systems. And we've seen remarkable advances there. We now have neural networks that translate language with remarkable proficiency and can recognize visual images sometimes in a way that actually outperforms people. And that's really quite remarkable because, you know, recognizing patterns, looking at an image and understanding what that is, or understanding language and speech, these are things that up until very recently we'd have said, you know, human beings are far and away the best at, but that's changing.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닌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진 기계 때문에 그야말로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현재의 다양한 기술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은 현재 미국 법조계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부디 이 재판의 결과가 그 소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증거 자료 보시겠습니다. Right, well, what it does in legal is the same thing it does in most places, which is that for now, it can take on tasks that are very routine and repetitive. And the place that you're really seeing it within the legal industry right now is in document review, for example. One thing that lawyers do is they have to look at documents and figure out whether those documents are important to law cases, because you have discovery procedures where the opposing side has to be, you know, these documents have to be made available to them. And that used to be done manually. You used to have lawyers and paralegals who would go through cardboard boxes full of paper documents and they'd have to look at all of them. Now there are very smart algorithms that can analyze, you know, electronic versions of those documents and figure out which are you know, relevant to legal cases. So that's one thing that has already displaced quite a lot of work. There are also systems that are being used in contract analysis. So you might have a very sophisticated legal contract. There are smart systems that can really delve into analyzing that contract and helping you understand it, or helping you even to write contracts that meet certain needs. So it's these more routine things. I think in the future you will definitely see a bigger role in generating legal research. Obviously we've already got powerful search engines. We already hav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that are capable of writing reports, you know, doing basic journalism, for example. So as those features come together in the future, it's very easy to anticipate that we're going to see systems that can generate a legal brief, you know, summarizing case history from law and so forth. So that's another area. There's also another very important area called quantitative legal prediction. And what that does is it uses essentially big data and smart algorithms to make predictions that are relevant to the legal industry. So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lawyers do, especially experienced lawyers, is they make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For example, what is the likelihood that a particular legal case can be won? What is the likelihood that a case will be appealed, or that if it's appealed, it will, you know, the appeal will be won? These kinds of judgments are something that historically have taken, you know, a lot of legal experience. It's something that an older lawyer, someone with gray hair would be best at. And yet we now have smart algorithms that can look at massive amounts of data from previous legal cases, and in many cases they can make predictions that actually outperform what an experienced human lawyer can do. So these are all areas where we're already seeing an impact. 우리는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인
미국 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현재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법조계, 즉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법률 회사들과의 만남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It's a natural. You don't need a lawyer.